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찰나. 숨이 막히고 말도 안 나오고 그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는 순간, 그날 아침 서울 구룡 전통시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겨울 아침이었죠. 길가에 생선 비린내가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국물이 자욱한 시장 골목. 사람들은 설 준비로 북적였고 방송 스피커에서는 구청 안내 방송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퍽 갑자기 울린 둔탁한 소리 하나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한 노인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고개는 바닥을 향했고 옆에는 아직 다 줍지 못한 빈 페트병 바구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걷어찬 겁니다. 구룡시장의 하루는 그렇게 폭력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고요, 그 어떤 상인도 지나가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숨을 삼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룡시장 한복판은 그렇게 얼어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오강호. 70을 훌쩍 넘은 나이에 등을 구부리고 다니며 시장 바닥에서 캔과 병을 줍는 이였습니다. 옛날엔 이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폐지를 모아 하루 몇천 원을 버는 생활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죠. 그날은 단지 그가 실수로 한 아주머니의 생선 바구니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이 늙은이가 눈이 있긴 해. 장사 방해하지 마. 모욕적인 말이 그의 등을 때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건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의 발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 파출소 소속의 경찰 조현우. 둥근 얼굴에 언제나 위압적인 눈빛을 띠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조형사라고 불리는 존재. 그는 오광호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이야 말했지 다음엔 그냥 안 넘어간다고. 그리고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대로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강했고 빠르고 가차 없었습니다. 오광호는 뒤로 넘어지며 채소 상자에 머리를 부딪혔고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조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정의를 집행한 듯 단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할 뿐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낮대낮에 저렇게 근처에서 국수를 팔던 박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였을 뿐입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 한 대의 검은 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누구보다 우아하고 단정한 여인이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진. 하얀 크림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그녀의 모습은 교사 같기도 했지만 그 눈빛에는 평범한 이들과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세진은 말없이 곧장 쓰러진 오광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세진은 거리낌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치맛자락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스치건 말건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오광호의 목덜미를 받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어딘가 안심을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광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진은 일어서며 조현우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방금 당신이 하신 행동 명백한 과잉 대응입니다. 조현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질서 유지는 내가 맡고 있어. 저 노인은 이미 시장에서 문제인물로 찍힌 사람이야. 내 권한으로 제지할 수 있어. 무어정어이고. 세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시장을 휘감는 가운데 그녀의 한복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모습은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마치 이질적인 정적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지 길거리에서 사람을 걷어차는 직업이 아닙니다. 세진의 말은 조용했지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조현우는 콧방귀를 뀌며 한 손을 내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 누군지 아냐? 이 시장 전부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 순간 세진은 작고 단정한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무언가를 몇 번 터치한 뒤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삼촌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한번 들어보죠.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현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딩딩 그가 얼떨결에 전화를 꺼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도지사 윤기찬. 여보세요 삼촌. 아니 도지사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장 한복판의 공기까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진은 말없이 오광호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응급실에 가보셔야겠어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도지사랑 무슨 사이래? 방금 경찰도 꼼짝 못했잖아. 조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서울 것도 거만할 것도 없는 그저 한 명의 흔들리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구룡시장의 공기는 다르기도 했고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쉬이 잊지 못했으며 오광호의 눈빛 속에 맺힌 슬픔과 혼란도 그날 시장을 조용히 밝힌 윤세진의 존재감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룡시장 뒷골목, 윤세진은 다시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구두발은 달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경비 출신 장태성 씨였습니다. 그 노인 말씀이시죠? 장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광호 씨요? 저쪽 새빵촌 쪽에 사세요. 구룡동 5번 출구 뒤편 골목 끝 판잣집처럼 생긴 곳이에요.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 안의 또 다른 시간대 같았습니다. 철판과 나무 합판 시트지를 덧댄 가건물들이 빽빽하게 붙어있고 비닐 천막 너머로는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고구마 굽는 냄새, 김 빠진 막걸리 냄새, 그리고 외로움. 그녀는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컥컥. 문을 살짝 밀자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오광호가 반쯤 누운 채 일어나려 했습니다. 허름한 런닝 셔츠에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옆구리는 아까의 발길질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어딘지 모를 그리움. 세진은 말없이 다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소. 그냥 좀 쉬면.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고 그저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설득. 잠시 후 오광호는 허리를 숙여 낡은 자루를 챙기고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양옆에는 가지치기 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쓸쓸히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하얀 철문이 달린 단정한 저택. 문 옆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진 하우스, 윤세진 빌라. 오광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가가 떨렸습니다. 이 이름, 우리 딸 이름이었는데 윤세진은 차문을 열며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세진이. 그 순간 오광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한 손은 입을 막았고 다른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소리 없이 중거렸습니다. 세진아. 그날 밤 서울 외곽의 고요한 언덕 위. 하얀 담장을 두른 저택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윤세진은 자신의 방이 아닌 집 안의 작은 손님방 문을 열어 오광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녀는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오광호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벽지, 부드러운 침대 욕실의 따뜻한 불빛까지 그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어깨가 구부정하게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남몰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끝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창고 옆 찬장에서 콩과 찹쌀, 코코넛 분말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설픈 손길로 그것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씻고 불렸습니다. 예전 아내가 해주던 그 팥죽의 기억을 따라 해보려는 듯 했습니다. 혼자서 레시피를 흉내내며 물을 끓이고 재료를 조심스레 섞었습니다. 그는 평생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화부터 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그는 딸을 위해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걸 알지만 그래도 한 그릇만이라도 팥죽을 한 그릇 조심스레 그릇에 담은 그는 식탁 위에 살짝 놓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건 그때 못해줬던 거야. 그는 이름도 쓰지 않았고 서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한 흔적마저 숨기고 싶은 듯 조심스러운 글씨로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진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팥죽 그릇 옆 조그마한 쪽지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그릇을 덮어두었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덮어두고 주방 구석에 전자레인지 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누군가 조용히 그것을 데워서 다시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된 그릇은 조심스럽게 접시대에 거꾸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먹었어요. 오강호는 그 메모를 보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창문가에 가만히 섰습니다. 서울 외곽의 찬바람이 유리창 너머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어딘가는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숨결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말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강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조용히 정리하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으며 자신이 이 공간에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물을 두고 세진이 좋아하던 국화차를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딱히 누가 마시라는 말도 없었고 세진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매번 그 차는 비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 침대에서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불편한 자세로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오강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사진을 식탁에 올려두고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어릴 적 웃는 얼굴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걸 말 한 번 못 해주고 살아왔다. 세진아, 나는 정말 많이 늦었구나. 그날 밤 윤세진은 식탁에 올려진 사진과 편지를 보고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저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녀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다 끓인 뒤 작은 대접에 떠서 아버지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고 느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분명한 회복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작은 행동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국 한 그릇, 조용히 덮어둔 담요 한 장, 그리고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빛. 오강호는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룡시장에서 벌어진 그 사건의 영상은 SNS를 타고 퍼져나갔고 처음엔 흐릿한 화질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걸 경찰이라고 부르나? 노인을 길에서 걷어차는 세상. 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저 여자는 누굴까? 영상 속에서 경찰을 멈춘 사람.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배경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조용히 움직였고 영상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밤늦게 그녀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에는 하나의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룡시장 사건의 풀영상 조연 후에 폭력행위 정황, 그리고 과거 징계 자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곧장 기작 마이 복태 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방 언론사에서 정의감으로 버텨가는 독립기자였고 세진은 그가 진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이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꺼내기 위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상처 주지 않을 만큼만. 기자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진 씨, 전할게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뉴스 웹사이트 한 구석에 단 하나의 기사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단독 시장에서 노인을 폭행한 경찰 피해자는 CEO 윤세진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영상 링크, 확인된 신원, 전직 경찰의 징계 기록, 피해자의 과거, 무명으로 살아온 시간. 댓글은 삽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젠 누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윤세진 그 유명한 윤라인 대표 그녀가 그런 일을 겪고도 조용히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노인 예전엔 술꾼이었다던데. 자식 잘 되니까 쇼하는 거 아냐? 저 아냐. 거지였던 아버지를 왜 지금 와서 내세워. 악플, 조롱, 그리고 왜곡. 세진은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강호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커진 거라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때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이름 말하기 싫었고 아버지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오강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보다 먼저 나서서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말에 오강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도 후회도 감동도 아닌 아주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갇혀있던 소망이 처음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온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여론은 점점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는 세진을 정의로운 딸이라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악의적 편집 영상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딸이 이미지 세탁 중이다. 부녀 화해 드라마 만들고 홍보하려는 거 아니냐. 다 짜고 치는 판 아닌가. 그 와중에 익명의 계정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오강호가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라고요? 비난은 오강호에게도 쏟아졌습니다. 자식 창피하게 한 거 반성도 안 하고 자업자득이지. 젊을 때 뭐 했는데? 그날 밤 오강호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윤세진은 아버지의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 있어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았다는 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처럼 살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해야 하진 않잖아.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 매일같이. 세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여줘요. 반성한 만큼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말은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음날 마이 복태는 세진의 허락을 받고 한 편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좋은 아버지를 정의하는가. 그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수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실수해서 돌아온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는 서툴다. 진심은 편집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이어져야 한다.
그 글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침묵했고 또 어떤 이들은 댓글로 조심스럽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도 술주정이었지만 나를 업고 병원 다닌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도 많이 변했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나도 내 부모에게 너무 잔인했나 생각하게 되네요. 파도는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룡동 주민센터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민원 접수와 통장 회의 외엔 사용되지 않던 작은 강당. 그날은 낡은 의자가 촘촘히 놓였고 입구엔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우리 곁의 사람들, 지역인물 이야기 나눔회. 처음엔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고 특히 구룡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오광호 씨가 직접 나와 이야기한다더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날 작은 강당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바르게 옷을 차려입은 오광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구두는 닦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진심만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광호입니다. 다들 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시장 바닥에서 자루 들고 다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적시려다 말았습니다.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꾹꾹 눌러 쓰는 일기장처럼 한 문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부끄러운 짓 많이 했습니다. 아내 먼저 보내고 아이는 혼자 두고 술에 취해 다 망쳤죠.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살면서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니, 제 딸이 절 보고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날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고 그보다 더 미안했던 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살면서 고개 숙이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다만 고개 든 다음 어떤 길을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딸이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갰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건 누굴 감동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걸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 이발소 사장 정성규 씨였습니다. 오해지, 나 사실 그날 봤어요. 근데 그때 나도 아무 말 못했어요. 오늘 나도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두 번째 손이 들리고 세 번째 손이 올라오며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작은 강당은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오광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늙어 가자고요.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같이 살아봐요. 당신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했어요. 그날 밤 윤세진은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어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CEO의 미소도 화려한 여론을 의식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작고 따뜻한 인간의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릴 것입니다. 단순한 노인과 딸의 화해, 그 이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단정하고 또 얼마나 늦게 용서를 배워가는지를 조명해 줍니다. 오광호 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했고 무너졌고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심의 무게를 느낍니다. 윤세진 그녀 역시 상처받은 아이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품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 둘의 조용한 화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보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말하지 못한 괜찮아 혹은 미안해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는 이 작은 용서가 세상과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들이 진실과 마주하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